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빈센트 오늘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3,700포인트 넘었죠? 네. 네. 와,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편품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저도입니다. 자, 오늘 이분 어렵게 오랜만에 모셨죠? 오늘은 박별남 차장님과 함께 또 새로운 주식 알아볼 텐데요. 별난 주식. 네, 박별남 차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요. 네. 아마 박별남 차장님이 지난번에 왔었을 때는 코스피가 한 3,300포인트? 3,400? 그치? 네, 정도 아마 네, 그 됐었던 정도였던 것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미국 주식을 중심적으로 하지만 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고객들이 아우성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좋아서 아우성치고 계시고요. 저도 뭐 어때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네. 기본적으로 저도 미국 주식도 하고 있지만 국내 주식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주 최근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 네. 지금 실적 시즌인데 미중이 이제 좀 갈등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이런 네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네. 앞으로 계속 좋은 분위기 이어가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딱 하신 대로 네. 지금 일단은 올라서 좋기는 한데 부담이 솔직히 되는 레벨은 맞긴 해요. 지금.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손님들이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상담을 드리면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약간 조금 애매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은 상황인데 주식을 여기서 추가 매수하자고 권유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사도 되나? 네, 맞아요. 이런. 네.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팔고 뭐 수익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도 지금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초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섣불리 내릴 만한 타이밍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난감한 게 뭐 기존에 거래하시던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은데, 왜냐면 주식이 다 포지션이 있으니까. 근데 제일 난감한 게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담하고 손님들이 이제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뭔가 액션을 취해라 빨리. 뭐 팔든지 뭐 사든지 뭘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은 PB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이럴 때는 사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 산업 안에 있는가, 돈을 벌고 있는가 네. 등등을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공부하는 시간에 점쳐졌던 종목이 또 뭐 10% 20%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 또 다른 포모가 막 나오잖아요. 포모가 엄청 오죠. 이럴 때는 뭐 늘상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로 사고 나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건 나의 운명이거니 싶어서 공부하면서 사야 됩니까? 어느 쪽에 좀 더 저는 딱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금만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한없이 계속 비싸 보여요. 근데 주식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자기 포지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는 발을 담궈 놓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그냥 지금 이거는 버블이야, 지금 주식 다 빼고 지금 기다려야 돼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오만한 태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버블 얘기를 초반부터 하는데, 사실 버블 그러면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반도체, AI, 이 부분이 지금 버블의 논란이 있단 말이죠. AI는 버블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AI는 근데 버블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 장표에도 준비하긴 했는데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도 뭐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업계 초반에 이제 커리어 시작할 때는 버블이야? 그러면은 당장 지금 포지션 다 현금화 해놔갖고 잠깐 발 빼고 기다려야지, 이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아마 다들 아시는 영화일 텐데 빅숏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제 생각엔 그 영화 때문에 아마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건 버블 초입이다. 근데 너무 빨리 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CDS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뭐 이기긴 했지만요. 이제 결말이 좋았으니까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긴 할 텐데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시장의 마법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의 인터뷰를 다 다룬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진짜 유명한 트레이더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버블이 형성되는 거 알고 있어.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대비해서 비싼 거일 수도 있어. 하지만 버블은 끝까지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늘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버블이 형성되는 초입이라고 어떤 분들 보실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 실적 발표되면 또 저스티파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가 됐든 좋아요. 버블이 형성되는 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포지션은 끝까지 다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뒤에서도 조금 한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조심할 타이밍은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박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금 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도 중요하지만 자금 관리 측면도 굉장히 그 파산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금 관리는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처음부터 여쭤봤냐면 그동안 네. 사실 우리 박별남 차장이 갖고 온 종목들이 되게 좋아요. 네. 되게 희소한 종목들을 나름 갖고 왔는데 네네. 그때 그 뭐였죠? 에그르 테스트랑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그 뒤로 시세가 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지금 많이 올랐고요. 나비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갑자기 급발진을 해가지고 네. 어제도 거의 한 20% 정도 올랐고 한 며칠 사이에 거의 한 40~50%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한 뒤에 뭐 장표가 있나?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100%는 넘게 났죠. 네. 엄청난 사람이야. 그때 살았어. 아이고 쉽지 않은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조금 조심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취지로 조금 뭐랄까요 약간 조심하자. 네. 장이 되게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뭐 중요한 건 뭐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주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이 발표가 되는 시즌이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고 외부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아니면 매크로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서 주가가 휙휙 바뀌는 타이밍인 거고 때마침 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시장에 적당한 자극을 주셔가지고 가능성이 네. 지금 생겨난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펀더멘탈에 대한 뭐 버블이다 아니다 이렇게 뭐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이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또 한번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간의 그 외부 요인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게 되면은 적당한 시점에 그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불시나리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초반에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앞전에도 이제 한번 그때 와가지고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냥 이제 굉장히 쉬운 시장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해서 몇 % 빠지게 되면은 그냥 그 저가 매수하고 저가 매수해서 몇 달 기다리면 당연히 다 올라왔던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던 거였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이 지금 어쩌면은 통하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번에 잘못하면은 물론 통하길 굉장히 바라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조금 내용을 초반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아까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책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이제 잭 슈에거라고 하시는 작가분이 쓰신 시장의 마법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트레이더 중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빅터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네. 요 분이 어떤 좀 옛날 분이긴 하세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20년 동안에 단 한 해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거의 뭐 피터 린치급인데? 거의 그 정도 되시는 분이죠. 네. 좀 옛날 분이시긴 한데 연평균 수익률이 뭐 거의 70% 정도를 계속 찍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언권이 있으신 분일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부장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제가 아는 주식쟁이들은 도박을 다 좋아해요. 채팅창에도 무슨 갑자기 도박 얘기냐 뭐 이런 얘기 잠깐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포커를 되게 좋아했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해군 학사전교를 나오긴 했는데
해군의 장교분들이 마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사관실에 들어가면은 마작이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확실해요? 제가 직접 했으니까요. 네. 저도 포커 좋아합니다. 포커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중국에서 또 수학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마작을 또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 장교들 적당히 맞춰드리면서 이제 재밌게 네. 잘 지냈었는데, 네. 근데 이분도 그 지금 소개해드린 이 빅터란 요분도 도박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갬블링을.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게임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장의 마법사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너무 막 당연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당연히 확률이 높을 때만 돈을 걸어야 된다. 확률이 낮을 때는 배팅을 하지 않으면 된다. 계속 다이다이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세요. 네.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걸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드물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이 아니라 확신으로. 확률이 아니라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객기를 부리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근데 요게 사실은 주식이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사가지고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한 이만큼인데 뭐 손실이 나쁘지 요 정도야. 그러니까 수익이랑 손실 비율을 봐가지고서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머니 베팅을 좀 해봐도 되겠다라고 할 때 돈을 베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과연 지금 그렇게 안심하고 돈을 막 턱턱 풀 베팅을 올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 네. 올인을 잘못하면 오링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네. 봤을 때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빅터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저도 몰랐던 걸 하나 배웠었는데 화면에 보시면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트레이딩이나 포커는 네. 그거는 갬블링이 아니라 투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페큘레이션 그러면 투자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앞에 갬블링이 있으니까 뭐 이거 투기 네,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저도 그래서 투기랑 도박이랑 뭐 다 안 좋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영어에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투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원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네. 스페큘러리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은 보다, 눈으로 보다, 아니면 관찰하다, 살펴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투기라는 말 자체는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무턱대고 내가 그냥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고 할만하겠다라고 싶으면은 투자를 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원 자체를 따져보게 되면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닌 거예요. 네. 네. 물론 투자자랑은 또 이제 다른 컨셉이긴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스페큘레이션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진짜 투기자, 스페큘레이터라고 하면은 위험을 감수를 하긴 하되 이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다시 바꿔먹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률이 막 그렇게 막 100% 막 높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약간 시장도 이제 늙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뭐 20살짜리 청년처럼 시장이 되게 튼튼하다라고 하면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근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금당이 약간 의미하는 바가 또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왜요? 저는 사실은 관세 그거 가지고 시장이 이 정도로 발작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취약한 상황이지 않나. 그 말은 곧 관세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게 갑자기 네. 빅테크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은 네.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것에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구실거리를 찾아서 지금 다들 좀 불안했던 게 아닐까. 올라서 당장은 좋긴 하지만 이거 언제 팔지? 한번 이거 무너지면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솔직히 다들 조금씩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이 바쁘다 투자 하나에 정확한 인간 지표가 있거든요. 계속 살 거예요? 아니면 그만할 거예요? 저는 계속 사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좋은 장이지만 조심해야 될 때는 맞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게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조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는 건지. 현금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이라도 조금 남겨두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액티브하게 관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수준 다 현금화를 해놨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게 맞죠. 그런데 최근은 약간의 스킴이 다른 게 바야흐로 인플레이션 시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소위 바보가 되는. 네, 그래서 뭔가를 사야 된다. 그럴 수 있죠. 금을 사건, 코인을 사건, 그렇죠. SK 하이닉스를 사건, 뭔가를 사야 된다. 라는 또 다른 포모 현상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걸 알겠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불안한 것도 맞죠. 그렇다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이제는 해결책이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그럴 그런 수도 거예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사실은 저도 사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거 맞나? 지금 풀 베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많이 수익률을 냈거나 이러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잠시 포트를 현금으로 비워두고 기회를 보자. 맞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게 과연 값어치가 이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죠. 그런 걸 요즘 상남자 테스트라고 한대요. 그래? 그게 뭐예요? 상남자 이렇게 테스트가? 잘 가는 시장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지 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떨어질 때도 굴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지를 상남자 테스트 중이다. 요즘 MG의 멘트입니까 그게? 그런가 봐요. 네. 상남자세요? 저는 장난 아니죠. 포지티브구나. 그러니까 손님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력 있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손님 계좌 같은 경우에는 현금 포지션을 좀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제 개인 계좌는 풀 포지션, 풀 베팅 지금 갖고 있고. 그러니까 뒤에서도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제일 답답한 게 내년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굉장히 너무 불리시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버블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끝까지 먹어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떻게 해요? 풀 포지션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투자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제 계좌는 그렇게 하겠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는 손님들 계좌 운용은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제동을 걸어드리고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용하는 자금이 뭐 100억, 200억 이렇게는 솔직히 없잖아요. 솔직히 대부분의 자산가분들도 그 정도까지 주식에다가 베팅을 하진 않으세요, 막. 모르겠어요. 제 손님은 없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하네. 그럼 평균 민감하지만 얼마 정도 합니까 요즘에? 그냥 박별란 차장이 이거 되게 뭐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그냥 박별란 차장의 고객들이 평균 주식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합니까? 그런 것도 시청자들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너무 다를 수 있으니까 자산 대비 몇 %를 주시는? 그거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동산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부동산이 대부분이실 거고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가.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최근에 부동산을 모르겠다.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을 매각하시고 금융자산으로 조금 올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긴 해요. 이번 정부가 어쨌든 정책을 풀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 원대입니까? 아니면 수십억 원대입니까? 가장 많은 분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은 보통 평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5에서 10억 정도 신 거고. 왜냐하면 서초동에 계시잖아요. 대부분 부가 있는 분들이니까 부동산, 동산 포트폴리오를 감안하더라도 동산의 이 정도를 평균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그 정도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직원은 한 명이라만 거래를 안 하시고 여러 군데랑 같이 거래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저도 사실은 영업 나온 지가 1년 조금 이제 넘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10억 정도 하시던 손님이셨는데 뭐 그 운용이 잘 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금이 몇십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쳐난다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돈 많은 부자들이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됐고 일단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제 개인 계좌 같은 경우는 풀 포지션으로 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게
뭐 내년에 뭐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AI 버블 갑자기 꺼지면 어떡하냐. 지금 뭐 버핏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 늘리고 있다는데 뭐 괜찮은 거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 답답한 게 저희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운영하고 있는 자금 규모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분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진짜로 마켓이 크러쉬가 났다. 현금화 해야겠다. 한 1년, 2년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뭐 고작 해야 뭐 100억? 100억 해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 100억 하는 거 현금화 하려면 한 이틀이면 다 될걸요? 네. 근데 굳이 저희가 우리가 뭐 지금 내년에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다 현금화 해놔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버핏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버블이 있으면 버블은 끝까지 저희가 먹고 가다가 진짜 이거 쉽지 않은데 진짜 막 다 무너지는데 그때 팔아도 충분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되게 어렵네요. 그냥 풀포지션? 너무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해 보였고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자체하더라도 밸런스 측면에서 고객의 자금은 현재 맞아요. 약간의 리스크 정도를 두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전후 사장 속에서 오늘 갖고 오신 산업, 종목 등등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근데 일단 조심해야 된다는 것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자금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레버리지 ETF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시장에 나온 것처럼. 아까 전에 저희 편다성 아나운서랑 대기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그거 아까 홍콩이 뭐였죠? 홍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가 나왔대요. 2배 레버리지.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상장. 하이닉스. 이거 약간 조짐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베팅하는 건 괜찮은데 레버리지 ETF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하게 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출 받으셔갖고 주식 사는 것도 해도 돼요. 근데 레버리지 ETF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면 안 되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서학개미들 대부분이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현실은 지금 서학개미들이라고 불리는 해외 주식 투자가 다 미국 투자죠. 맞아요. 80% 이상이니까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탑 랭커 뭔지 알죠? 뭔지 알죠?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들이잖아요. 그렇죠. 싱글 스탁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사실 박별란 차장은 이거 잘못된 거다? 저는 매우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약간 시원하게 말씀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현혹시키려고 금융회사에서 만든 어떤 일종의 비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1일 수익률의 2배, 3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하루 잘못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하루 들어가는 진입 시점에서 낙폭이 컸으면 그걸 메이크업 하려면 사실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30% 빠졌다라고 했는데 3배 레버리지다. 100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루 손실 때문에 100원짜리가 1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원금까지 가져가려면은 몇배가 올라 10배가 올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10배가 된다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이거를. 근데 그렇죠. 알면서도 욕심이 나니까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소액 투자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포트폴리오에서 먼저 의미 있을 만한 규모의 돈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업력이 좀 있으신 분들, 삼프로 TV는 어쨌든 재테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주포는 자기가 공부해서 이렇게 넣고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짜투리 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돈을 예금으로 넣기엔 좀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에서 그런 레버리지 상품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러실 수 있죠.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미 삼아서 뭐 단기간 뭐 조금씩 해본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뭐 심심하니까 뭐 오케이인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큰 자금을 그걸 또 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또 이제 선물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장기로 가져가시게 되면은 다 녹아요. 콜이네 그냥. 그래서 그건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거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급발진을 했던 이유가 레버리지성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좀 시장에.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노무라에서 갖고 온 자료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레버리지성 ETF 자금이 155빌리언 달러예요. 원화로 치면은 그냥 대충 때려봐도 한 200조 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요 차트 보셔도 나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그 레버리지 ETF가 지금 테크 쪽에 지금 다 배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거래 많이 하고 있는 그 맥세븐의 그런 초대형 기술주의 레버리지성 ETF 자금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계속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요거는 이거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거는 이건 그 빅스의 빅스예요. 다 아시죠, 뭔지. 네. 빅스인데 이게 25년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어제 것까지 제가 차트를 갖고 온 건데 지수가 어쨌든 조금씩 계속 올라가긴 올랐잖아요. 근데 빅스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빅스 지표도 같이 올라가요.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요 차트는 보시면은 위에 있는 차트는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긴 한데 빅스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리테일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빅스를 ETF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빅스는 원래는 옵션으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스 콜 옵션의 이 거래량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는 빅스 콜옵션 거래량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포트폴리오 해칭 차원에서 그 빅스를 지금 콜옵션을 사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산다는 거예요? 변동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110만 거래량이에요. 콜옵션. 이렇게까지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변동성을 확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차트는 요거는 그 풋콜 레시오, 그 많이들 보시는 그거예요. 근데 풋콜 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0.7이 안 돼요. 그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는 아직도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냥 싱글 스탁으로 하지 않고 옵션으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풋콜 레시오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그 리테일 투자자들이 심리를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풋콜 레이쇼가 지금 0.7 여전히 지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인즉슨 미국에 있는 리테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빅스에서 지금 빅스의 콜옵션의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기관 쪽에서는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도, 한국이 이런 상황이 왕왕 있잖아요. 대부분 그럴 수 있죠. 레이사이클의 마지막에 개인들이 막 사면 기간을 위해서 이제 언제 때릴까라고 준비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약간 솔직히 좀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빅스 지표가 지금 몇 포인트냐면 지금 20포인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쪽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는 있긴 한데 변동성 군집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변동성 군집 현상, 클러스터링, 볼라틸리티 클러스터링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변동성이 낮을 때는 계속 낮아요. 근데 한 번 변동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변동성 군집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이게 빅스 지수가 20포인트를 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빅스가 20포인트를 넘었다.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요. 이거는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고 뭐 이런 임계치 미디언 값을 넘는 뭐 그런 겁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빅스가 뭔지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모르는 분들에 의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왼쪽에 그 컬럼에 있는 빅스가 10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S&P 500이 1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아래 위로 변동성이 10%라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일간 변동성으로 환산을 하려고 하면은 10%를 루트 250 영업일로 나눠버리면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그냥 200 영업일이 아니고 250일이요? 250 영업일로. 이유는 그런가? 그렇게 다 지금 보통 다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루트 12로 나눠버리게 되면 월간 변동성이 되는 거고 일간 변동성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이 정도가 돼요. 컨버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빅스가 10포인트다. 그러면 S&P 500이 연간 한 10%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일간 변동성은 한 0.6%.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죠. 이제 대평화의 시대인 거죠. 그러면은 빅스가
누군가 빅스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는 나한테 빅스를 파는 거잖아요. 네. 보통 내가 콜옵션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딜러가 콜옵션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 딜러는 콜옵션에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잡겠죠. 네. 변동성을 매도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옵션에 대해서 콜이든 푸시든 옵션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거는 반대로 변동성에 대해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딜러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베가가 그냥 쉽게 얘기하고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을 판 거예요. 빅스가 10일 때는 쉽게 계속 파는 거예요. 딜러들도. 이거 뭐 그냥 계속 팔어. 평원 시대. 평원 시대일 때. 보험을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막. 보험 사세요. 근데 빅스가 20포인트가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잘 안 사요?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콜 옵션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나겠죠. 반대로 딜러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증권사라든가 아니면은 금융회사에서는 딜링룸에서 난리가 나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포지션 지금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는데 위기 상황이 좀 발동이 되는 포인트가 20포인트예요. 그래서 빅스가 3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어떤 딜링룸에서 거래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야식 이거 안 되겠다. 딜러들도 베가를 볼라틸리티를 사게 돼요. 네. 왜냐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외가격에서라도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사고 더 올라간다. 볼라틸리티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그런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자료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빈센트를 잘 아시네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많이 닦여가지고 네. 요거는 지금 그 빅스 ETN을 운용을 하고 있는 딜러들의 그 패턴인데 이것도 노무라에서 갖고 온 자료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빅스 지표고요. 빅스 지표가 뭐 12, 13포인트 이렇게 되면은 이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볼라틸리티 베가를 계속해서 팔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포인트까지 빅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힘든데 20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얘네들도 베가를 매수하는 네. 볼라틸리티에 베팅을 하는 그런 국면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그 ETN의 딜러인 경우인 거고 이거는 옵션 딜러인 경우에도 똑같아요. 한 배를 같이 타는 거네 저렇게. 맞아요. 네. 너가 돈 벌어 나도 돈 벌래라고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크게 무너지는 적이 관광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 군집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빅스가 20포인트인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은 맞긴 해요. 근데 저거 이 차트 쭉 보면 팬데믹 이후에 급등했다가 왕왕 뭐 20포인트 약간 위에 있다가 네. 다시 좀 내려오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팔고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은 솔직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빅스의 설명력이 예전만 못하다 그런 얘기도 왕왕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박별란 시장이 갖고 왔었던 미디엄값 20포인트 이것이 넘어버리면 결국 보험회사라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시장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20대 청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솔직히 고점 피로도가 누적이 조금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데 지금 가입자가 연령이 어떤지 지금 이분이 뭐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이거를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지금 봤을 때는 빅스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 부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든 건 아니고 여기에서 뭐 하나가 사단이 났다. 그럼 한번 단기간에 한번 쭉 또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요거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밑에 있는 거는 닷컴 버블일 때 테크 닷컴 버블일 때의 상황인 거고 그때 이제 그 주도했던 업체들 몇 개인 거고 지금 위에는 이제 맥세븐의 이제 상황인 건데 역사 속의 시스코. 맞아요. 시스코 되게 유명하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마켓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세요. 네. 근데 맥세븐 지금 요 7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가 넘어간다는 말이죠, 지금. 근데 닷컴 버블일 때는 이게 한 20%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또 걱정이 되니까 물론 지금 닷컴 버블이랑 갖고 와가지고 지금 버블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웃기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면은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밸류에이션이 100배가 넘어갔던 거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잘 못 벌었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때는. 근데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워드 퍼를 보시게 되면 솔직히
할만해요 이 정도면은.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넷인컴 마진이 뭐 50%고 ROE가 115%인데 이게 비싸? 안 비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죠. 뭔지는 알겠어요. 네.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집중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7개가 지금 30%를 차지하고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지적인데 아까 그 표 잠깐 이전에 볼까요? 네. 근데 그렇게 쏠림이 있는 이유가 네. 결국 이제 모든 건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AI 테크놀로지, 네. 레볼루션까지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혁명 초입선에서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스프레드 아웃되면 상향 평준화 될 거다.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내년에 우리가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쏠렸으니 몇 년간 이게 오라클이 보여준 거 아니냐. 맞죠. 전방위적으로 M7 플러스 알파, 계속 M10, M20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베팅은 유효한지 아니면 굉장히 저는 그렇게 좀 염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염원하고 있는데 좀 뭔가 지금 꺼림칙해요? 되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장이 한번 꼬꾸라지면 왜 꼬꾸라지는지 나 알고 맞자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진짜 밥별난 차장님은 뭐 제가 성함 갖고 좀 죄송합니다. 좀 별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러니까 주식도 참 이렇게 적세적소에 이런 희소하거나 잘 오르는 종목도 갖고 오지만 요즘 똑같이 버블을 논하면서도 그러니까 계속 난 풀베팅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알고는 있자는 거죠. 알고는 있자. 그러니까 왜냐면 요 화면도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떠들어서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단 출자하는 거 아니냐 니네들끼리 빅테크들끼리 그러면서 막 그렇죠. 이거 오른쪽에 있는 화면 이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코드를 이렇게 꽂으면 전기가 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도가 너무 높지 않나. 네. 조심할 만한 타이밍인 것 같다. 그다음에 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퍼가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게 이제 주가 지수인 거고 밑에 있는 게 이제 포워드 퍼인데 네. 한 번씩 툭툭 떨어지죠. 이게 실적 발표한 다음부터 비싸 보였던 퍼가 EPS로 분모가 이제 확 늘어나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저스티파이가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포워드 퍼가 한 24배 정도 수준인데 4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막 엄청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조금은 할 만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이 아저씨도 지금 샘 알트먼도 뭐 본인이 지금 뭐 비싸질 수 있다, 뭐 버블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약간 조심을 하자라는 거죠. 네, 오늘 시장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이 있잖아요. 빨리 말씀드리고 오늘 저 깜빡할 뻔했어요. 네, 오늘 종목 얘기도 못했는데. 종목 얘기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내뱉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버블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뭐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불 시나리오에다가 베팅을 좀 더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중에서 종목 소개해드릴 건 뭐였냐면 TSSI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이렇게 어려워요. TSSI. 네. TSSI인데 시가총액이 무려 6억 불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너무 잠깐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서사가 이거잖아. 위험합니다. 버블입니다. 풀베팅 나는 하지만 리스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작은 스몰캡을 갖고 오면 이게 레버리지 갖고 온 거랑 뭐가 달라요? 저 말씀드리겠죠. 상남자 그러니까 하남자시잖아. 하남자시면은 델 컴퓨터를 사시면 돼요. 나 갑자기 하남자 있어. 그러니까 좀 쫄린다 싶으시면은 델 컴퓨터 쫄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어떤 종목인데? 그러니까 델 컴퓨터를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종목인데. 델 컴퓨터 그 시간 남으시면 엔비디아 그 기술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엔비디아 기술 블로그 가 보시면 요거에 있어요. 무슨 뭐 델 테크놀로지랑 뭐 이렇게 해갖고 뭐 AI 팩토리 엔진 구축한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애들이 이 델 컴퓨터 얘네 그 현장에 가가지고 뭐 우리가 주는 GPU 뭐 이런 거 니네가 서버를 어떻게 조립하는지 막 동영상 막 나와 있어. 재밌어요 이거 보시면은.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해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엔비디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GPU 보내고 GPU가 만약에 왔어요. 조립 누가 해요? 조립해서 오는 거 아니었어요? 조립해주는 애가 얘네인 거야. 서버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로 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잘 갈 수밖에 없는. GPU만 갖고 오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잠깐만.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시총이 왜 이렇게 작지? 그래서 일단 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버를 주문을 하게 되면은 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빅테크 업체들이 야 데이터 센터 필요해.
블랙벨 그 조템에 그거 갖다 끼자. 네. 그 GPU 갖고 오고 하는데 어쨌든 서버가 필요한 거잖아요. 컴퓨터가. 그러면 델한테 주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델이 GB 뭐 200이 됐건 뭐 이런 거를 이제 엔비디아한테 사갖고 GPU 갖다 껴놓고 뭐 인텔이 됐건 AMD가 됐건 얘네들 CPU 갖고 오고 메모리 뭐 플래시 카드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서버를 만들어요. 완제품을 만들겠죠. 네. 그래서 델 컴퓨터가 내놓는 파워 H라고 하는 서버가 있어요. 그 파워 H라고 하는 서버를 설치해주는 애들이 바로 이 TSSI라고 하는 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네. 그 싱크대 한번 이렇게 딱 제작을 주문을 하잖아요. 네. 그 싱크대 제작을 델 컴퓨터가 해놓으면은 시공은 TSSI 같은 애들이 해주는 거예요. 네. 하수구하고 뭐 배관 설치하고 뭐 이런 건데 물론 이제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한샘 주방, 한샘에서 주방을 완구해서 딱 사면 네. 설치는 그 안에서 외주니까 그렇죠. 설치기사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인부들. 그렇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TSSI가 하는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메인 비즈니스가 뭐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인은 이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사업부인 거고 이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사업부가 하는 일이 바로 델 컴퓨터한테서 물건 수주 받아갖고 와가지고 설치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마진이 높습니까? 마진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진은 별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네 기준으로 봤을 땐 마진이 높아요. TSSI 기준으로 죄송해요 말씀 잘못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마진이 적지 않아요. 그래요? 마진이 적지 않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시는 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없고 그런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막 무슨 싱크대가 아까 예를 들었긴 했지만 볼트 몇 개 막 조이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이게 부하가 잘 돌아가는지 설치한 다음에 케이블링도 하고 이게 은근히 이제 허들이 조금 있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고 요 화면 보시면은 되게 웃긴 게 델 컴퓨터는 얘는 떼놓을 수가 없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TSSI의 CEO조차도 원래 델 컴퓨터에서 마케팅 부문 총괄하시던 분이 와서 CEO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TSSI라고 하는 이 회사가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총도 얼마 안 되고 되게 별 볼 일 없는 되게 스몰 캡이었는데 작년 말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2024년 말에 얘네가 발표를 한 게 뭐냐면은 델 컴퓨터랑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제 얘네가 델 컴퓨터에서 서버 주문하게 되면은 서버 주문 받아갖고 출하하게 되면 설치 우리가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델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이런 기업이 이거를 외주 줄 필요, 내재화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딱 포인트가 그건데 그게 리스크 요인이자 얘네들 리스크 요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TSSI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장기간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닌데 오늘 밀당 당했네. 밀당 당했네. 제가 다 사전에 이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야 이거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장기 투자 잘못될 수 있어요. 장기 투자 언제든지 델 컴퓨터가 내재화하게 되면 얘네들은 너 필요 없어 집에 가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델 컴퓨터에서 지금 전망을 한 게 뭐가 나왔냐면은 올해 8월 달에 나온 건데 올해 그러니까 피스컬 이어 기준으로 2026년이 올해 캘린더 이어 기준이거든요. 델이. 원래는 자기네가 봤을 때는 15빌리언 달러만큼 AI 서버 출하할 것 같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정할게. 20빌리언 달러야. 정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네. 그러면은 델 컴퓨터가 혼자 다 지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TSSI 같은 외주 업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제 오버 캐파시티 했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넘쳐나는 것을 일부 그렇죠. 뭐 떡고물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넘쳐나는 것을 일부 향유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그렇죠. 언제든 델이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장기적이면 내재화했으니까 장기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건 아닌데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면 레버리지 할 바에 하라. 레버리지 할 바에 이거 풀포지 제가 말씀드린 버블이 지금 올라타야 된다고 할 때는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어바웃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 이거는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델 컴퓨터가 올해 기준으로 AI 서버 출하 규모가 2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TSSI가 어닝스콜에서 지금 CEO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서버 출하 규모의 대략 0.5에서 1% 정도 수준은
자기네가 그 통합 설치 비용으로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근데 너무 작다 이것도. 아 근데 서버 전체 그러니까 대리 받는 수주 금액에서 0.5에서 1%. 그래도 매출의 1%라는 거죠. 퍼센티지로 보시면 되게 작잖아요. 네. 근데 이거 보시면 200억에서 0.5%면 1억 달러요. 얘네 시총이 얼마였죠? 5억 달러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얘네가 네. 작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1.48억 불 정도 매출을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델컴퓨터한테 이거 받아가지고 1억 정도가 애드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스몰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대를 제외하고 네. TSSI 자체 비전은 없어요. 네, 얘는 거의 델컴퓨터에다 몰빵한 회사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시기에 괜찮습니까? 이 종목? 아, 풀 배팅.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 증거들을 수집을 이제 해본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의 그 과잉 투자를 지금 걱정할 때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업체를 우리가 이거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보다 제가 이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엄청 기발하다. 왜냐하면 보통 데이터 센터가 과잉 투자하면 대부분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전력 부족할 것 이쪽이랑 막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설치 쪽에서의 니치 마켓이 있구나. 그렇죠. 야, 이거는 제가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네. 항상 남들이 못 보고 있는 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나다니까. 네. 별난 것 같아. 네, 오늘 참 더 많이 듣고 싶은데 뒤에서 오늘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또 시황을 봐야 되니까 박별난 차장은 여기서 오늘 좀 보내드리고 네, 조만간 빨리 불러서 또 후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별남 차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오늘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은 유태우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요일로 바뀐 유태우 PB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증권 프로 수익률 대회에서 당당히 1등 아까운 3위. 1등에 많이 모자란 3위긴 한데 1등이신 분이 지금 수익률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래요? 네. 저도 얼핏 봤는데 뭐 세 자리대던데.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자 오늘 우리 시장 뜨거우니까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가요? 네, 일단 코스피부터 얼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가 3,725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여기 꼭지점 거의 하늘 뚫듯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밑에 지금 여기 외국인들 자금 흐름 좀 보시면은 코스닥 현물에서는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지금 달러 환율이 몇이에요? 원화가 이렇게 약한데 외국인이 저렇게 계속 들어온다?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 1,400 오늘 얼마입니까? 1,419원인데 지금 이틀 연속 그래도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그냥 작은 흐름 멈춰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살펴보자면 사실 코스피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에 대비해서 코스닥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외국인들 자금이 좀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 어제도 이제 크게 자금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오늘 더 많이 나가면서 좀 코스닥에서는 자금 흐름이 좀 아쉬운 모습을 그래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지금 시총 1위가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어느 주가 왔었습니까? 알테오젠 주가. 네, 코스닥이 저렇게 상대적으로 그러면 알테오젠이 지금 2.58% 하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잘 가네요. 예, 오늘 네. 제가 이 상승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종목들을 소팅을 해봤는데요.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 실제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을 가져와 봤는데 일단 1, 2, 3, 4위가 모두 2차 전지입니다. LNF, 그래요?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다 2차 전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한온 시스템과 현대차 봐주시면은 자동차도 이제 관세가 아무래도 좀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관세 때문에 여태까지 현대차가 많이 눌려왔었잖아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크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장중에는 아까 9% 넘게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한 7% 정도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르는 이슈가 뭐 뉴스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관세가 지금 뉴스 같이 보여드리자면요. 한국과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방문을 합니다. 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무역 협상이 진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때까지 사실 그 3,500불 투자 관련해서 말도 많고 하면서 그 협상이 되게 난항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15%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사실 일본 자동차들이 벌써 이미 15%를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차가 되게 밀리고 있는 와중이었거든요. 관세를 적용하면 오히려 이제 일본 차들이 더 싸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되면 현대차도 관세가 내려가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 이번 주 수정치 상향 기업들을 가져왔는데 하향 업종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관세에 관련된 문제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관세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비용 부문에서 현대차가 이익을 볼 것이고 그럼 자동차 추정치가 상향될 여지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늘 뭐 말 나온 김에 그동안의 주도주들 한번 쭉 볼까요? 자, 조방원전, 화장품 한번 순서대로 볼까요? 조선주에서 하나오션 살펴보자면요. 쭉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사실 고점 돌파하지 못하면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당연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대장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어떻습니까?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상승세를 크게 이어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고점에서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조선, 방사는 약간의 횡보, 원전은 그래도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 원전은 근데 사실 원자력 단독으로의 상승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가스 터빈의 수출 계약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면서 좀 상승을 이뤄냈었고요. 이 아픈 손가락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화장품은 APR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라줬습니다. 사실 조정 안 받고 잘 올라줬는데요. 그동안에 같이 좀 주도주로 꼽혔었던 달바글로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실리콘투 주가 많이 내려갔네. 실리콘투도 이렇게 많이 조정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2분기 실적이 물론 실리콘투 같은 경우 잘 나왔고 달바글로벌은 약간 미스가 나긴 했지만 그 컨센서스를 좀 도달하지 못하면서 하락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달바글로벌의 경우 2분기 실적이 안 나온 원인에 대해서 좀 3분기로 이연된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컨센서스 대비 하회를 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을 이뤄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20일 날 이제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마무리되면은 그게 지표가 21일 날 나올 텐데 그 지표들과 그리고 11월 달에 있을 실적 발표들
보면서 한번 화장품 주가들의 움직임이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아예 이제 주도주에서 이탈을 하게 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실적 시즌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발표 전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럼 3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그런 상승이 있을까요? 아니면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에 보시면은 네. 그 화장품이 그렇게 그 OP 상향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간다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요. 연말에 네. 화장품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미용 쪽에서는 근데 APR은 네. 계속 컨센서스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여주자면 화장품주가 아까도 보셨다시피 다른 종목들 다 배제하고 APR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실적 시즌에도 APR이 혼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아무래도 지금 매수세가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종목이 동시에 오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APR에 좀 수급이 몰리는 경향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 쭉 살펴봤고요. 오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오전에 있었던 이슈들 한번 헤드라인만 해서 같이 살펴보자면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트럼프는 또 그 3,500억 불을 네. 선불로 네. 합의를 했다. 선불로 내라. 잠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마피아 찾기도 아니고 나는 선결제 받았다니까?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게 도무지 근데 어쨌든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었다는 뉴스가 트럼프가 말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좀 잘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고 곧 발표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거는 그 파월 연설에서 양적 긴축, QT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FOMC 때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QT라는 게 사실 양적 긴축을 의미하고 돈을 걷어서 물가를 억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말로는 QE가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여기 보시면 2022년도부터 이게 연준의 자산이거든요.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좀 줄이고 있었습니다. 국채라던가 MBS가 상환이 되면 원래 상환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다시 채권을 매수를 해서 좀 시장에 자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QT에 들어가면서 자산이 이제 상환이 되면 그거를 그냥 돈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더 사지 않고. 그래서 계속 시장에 풀리는 돈을 이제 빨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QT를 중단한다는 말은 더 이상 자산을 매각을 하지 않겠다. 지금의 자산 수준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이 말인즉슨 유동성 흡수를 멈추겠다. 그 말은 이제 다시 원래 멈추면은 또 반대 방향으로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QE는 언제 시작되느냐, 아니면은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느냐. 금리 인하도 유동성을 푸는 걸 의미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10월 말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의견이 90%를 넘어가면서 좀 시장이 그걸 좀 좋게 반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공포 탐욕 지수 한번 쭉 볼까요? 최근에 뭐 많이 올랐겠죠? 공포 탐욕 지수 제가 가져왔는데 코스피는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89고요. 어제도 제가 방송 보니까 88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1점이 더 올랐고 제가 네모 표시 친 거는 뭐 저번 주라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대비 오른 종목들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탐욕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표시를 해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코스피 자체의 탐욕 지수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의 점수가 좀 오르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 와중에 방산이 좀 쉬어가고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탐욕 지수가 좀 줄어든 모습이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연속해서 계속 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2차 전지주들이 좀 반응이 되게 좋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네. 지금 조선도 그렇지만 중국이 1등을 하고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미국이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 아니면 중국을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1등인 중국을 가려주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도 이제 중국 1등이었는데 한국으로 많이 넘어올 거다라는 말도 있었고 근데 2차 전지도
사실 중국이 65% 이상 공급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한국은 2등입니다. 25%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해주면 당연히 이제 2등이었던 한국이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ESS도 굉장히 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거거든요. 태양광 발전은 금리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럼 태양광 발전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붙어있는 ESS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정전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발전원으로 공급을 하든 간에 그 배터리가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이 아니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로봇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로봇에도 사실 배터리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1등인 중국을 미국이 견제를 해주니까 우리나라가 수요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한국의 제품들, 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는다라는 말씀인데 글쎄 2차 전지는 유태오피 얘기가 일부 공감이 상당 부분 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상승폭에 대해서 좀 불안불안한 심리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삼성 SDI 같은 완성 배터리 업체들 주가도 같이 보여드리자면요. 그 지난 8월 달에 한번 상승이 있었습니다. 5월 달에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때 8월 달까지 올랐던 주가 수준이 22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오늘자로 22만 원을 돌파를 해서 23만 원에 안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지금 그동안 고점이었던 40만 원 선을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준에서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된다면은 다시 주가 회복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국내 ESS 프로젝트에서 그 1라운드라고 불리는 8월 달에 8개 프로젝트 중에 6개를 수주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거기에는 비가격 지표라는 숨어있는 좀 삼성 SDI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비가격 지표에 뭐 국내에서 생산을 얼마나 하는가 아니면은 뭐 한국인들을 얼마나 고용을 해줬는가 그런 지표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 솔루션과 SK용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삼성 SDI는 공장이 또 울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좀 많이 받아서 좀 가격을 비싸게 제시를 했는데도 입찰을 할 수 납찰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비가격 지표가 또 2라운드가 열리는데요. 10월달 중으로 그 비가격 지표가 40%에서 50%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삼성 SDI가 이번에도 좀 ESS 관련해서 수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상승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장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항상 어려운 말인데요. 오늘 오르는 종목이 사실 2차 전지랑 자동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기차. 전기차 모멘텀을 계속 보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인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해서 또 투자를 7조 정도 한다고 뉴스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밸류체인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들 아니면은 전기차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더 높게 쳐서 받는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조를 하는데 그 엔진을 가진 차들은 거기서 난방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불을 떼니까요. 근데 전기차들은 사실 열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히트펌프라는 부품이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 자체가 한온 시스템이 내연기관에 납품하는 것보다 전기차에 납품을 하는 게 한 3배 정도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한온 시스템도 주가를 좀 살펴보자면은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얘도 한 7%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한온 시스템도 그 OP 상향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전기차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아직 안 오른 종목들. 네. 그러니까 오늘의 한마디는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을 보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태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이벤트 안내를 해드려야죠. 이벤트. 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송을 보시면서 이 부분 내용 진짜 좋았다, 이 부분 인상 깊었다 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참여했다라고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치킨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편다솜 아나운서와 먹을 수 있는 치킨 세트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자 오랜만에 물어볼까요? 내일 우리 지금 시 어떨 것 같아요? 전 잘 갈 것 같습니다. 네, 확신에 찬 눈빛. 자, 알겠습니다. 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고요. 불안한 것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세, 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꽤 크게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유념하면서 오후장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